우리는 낯선 사람보다 가족에게 더 쉽게 말합니다. 더 많이, 더 거칠게, 더 깊이.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족은 떠나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비판을 가장 먼저 가족에게 쏟아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세 가지 지적은 절대 하지 마라. 모두 돌아선다. 이 말은 꾸중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오래 함께 살아야 하는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말의 칼날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세 가지 지적은 이렇습니다. 첫째, 성격을 고치라는 말. 둘째, 과거를 들추는 말. 셋째, 비교하는 말. 그는 이 세 가지만큼은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이 세 가지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형은 안 그런데 너는 왜 이래? 이런 말은 이성의 언어가 아니라 감정의 화살입니다. 그 말 한 번에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그 닫힌 문은 좀처럼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유배 중에도 가족들에게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그 편지엔 늘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말을 아껴라. 말은 마음의 그릇을 깨뜨린다. 그는 말이 얼마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닙니다. 기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 기대가 커질수록 지적은 쉽게 나오고 상처는 깊어집니다. 정약용은 그 기대의 함정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까운 일을 바꾸려 하면 원망을 부르고 스스로를 바꾸면 화목을 얻는다. 즉, 가족에게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내 말의 태도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서로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자는 배우자에게 서로의 부족함을 조언이라 부르며 던집니다. 그러나 그 조언이 사랑의 이름을 하고 있어도 지적은 결국 상처가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말은 더욱 그렇다. 가족의 말은 더 크게 들리고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귀보다 마음이 더 예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이 공감의 자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상대는 들을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가까운 이일수록 말보다 마음을 보여라. 사람을 바꾸는 건 말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정약용은 인간의 성품을 바람결처럼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그 흐름은 제각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너는 좀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성격 좀 고쳐.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했습니다. 성품은 지적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가 보기에 성격은 고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결이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 사람의 세월이 스며든 무늬이기 때문이죠. 그 무늬를 바꾸려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고쳐주려는 거야. 더 좋은 방향으로 살길 바라서.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내가 옳다는 확신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 확신을 가장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논하지 말라. 그 또한 변하는 존재이니라. 성격이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경험에 따라 천천히 바뀌는 유연한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강제로 꺾으려 할 때 관계는 금이 갑니다. 가족 간의 갈등 중 가장 많은 것이
이 성격 지적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매번 말을 그렇게 해? 자식은 속으로 답하죠. 나는 원래 이래. 그 순간 대화는 닫힙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 순간 그 관계는 고쳐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변화는 말이 아니라 모범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지적은 마음을 닫게 하고 본보기는 마음을 연다. 그는 아버지로서 스승으로서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늘 남보다 앞서고 싶어 했습니다. 다사는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책상 위에 이런 문장을 써붙였습니다. 급한 자는 멀리 가지 못하고 느린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제자는 그 문장을 매일 읽으며 자신의 성정을 돌아봤습니다. 다사는 지적 대신 거울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격을 바꾸려는 말은 상대에게 너는 잘못됐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기질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위로가 됩니다. 두 말의 차이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가족은 변화를 원할 때 말보다 기다림이 먼저여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품이 변하는 것은 봄눈이 녹는 것과 같으니 햇살이 비치기 전에는 절대 녹지 않는다. 즉, 따뜻한 온기가 먼저 있어야 사람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성격을 탓하기보다 그 성격이 만들어진 이유를 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버릇을 고치려 하기보다 그 버릇 속에 숨어 있는 불안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해가 없는 지적은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폭력이 됩니다. 결국 가족의 평화는 말로 고치는 관계가 아니라 이해로 품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은 고칠 수 없고 다만 서로에게 익숙해질 수 있을 뿐이다. 이 문장은 가족 관계의 철학적 결론이자 사랑의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은 그릇이 아니라 거울이다. 그 말은 마음은 담는 공간이 아니라 비추는 성질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즉, 과거를 들추면 상대의 마음에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비쳐 올라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일 아직도 기억 안 나? 너는 예전에도 그랬잖아. 이 말들은 사실 논리의 말이지만 상대에게는 심판의 말로 들립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지난 일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그런데 가족들은 종종 그 배움을 벌로 바꿔버립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고, 상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좋은 뜻으로 꺼낸 말이지만 그 말은 듣는 이의 가슴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사이의 과거란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을 다시 꺼내는 순간 그때의 감정이 똑같이 되살아납니다. 이건 심리학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뇌는 과거를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감정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왜 그랬어? 라는 말 한마디가 현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이 되풀이된 상처에서 자란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잘못을 말로 다스리면 원망을 낳고 침묵으로 지나가면 반성이 자란다. 그의 말처럼 가족 사이에서는 때로 침묵이 가장 큰 교훈이 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실수 하나를 수십 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잘못한 한마디 말,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길 때마다 그 일을 꺼냈죠.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들을 때마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죄인이 됩니다.
그 순간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벌써 용서받은 과거를 현재로 끌고 와서 다시 죄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정약용이 말한 지적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단지 관계를 부드럽게 하려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변화가 과거를 통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반복해서 들춰야 깨닫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새로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 변화합니다. 그 마음은 비난 속에서가 아니라 이해와 기다림 속에서 자랍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지난 허물은 흙과 같다. 덮으면 땅이 되고 파헤치면 구덩이가 된다. 과거를 덮는 것은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관계를 짓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땅 위에 나무가 자라듯 침묵과 용서 위에서 사랑은 다시 자랍니다. 가족이 서로의 과거를 들추지 않을 때 그 집안에는 고요한 평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더 이상 예전의 나로 평가받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어제를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 어제는 이미 그에게 충분히 무겁습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결국 이렇게 귀결됩니다. 과거를 말하지 않는 사람, 그가 진정 현명한 사람이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말의 습관이 비교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호히 썼습니다. 비교는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는 칼이다. 비교의 말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립니다. 형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남편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 요즘 애들은 다 열심히 하던데. 하지만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판결문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간 그 마음은 다치고 냉기만 남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늘 존중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니 다름은 허물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다. 그런데 비교는 그 다름을 부정합니다. 너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우월의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비교하면 자녀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존심이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상대를 비교하면 상대는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을 닫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촌은 벌써 결혼도 하고 자리 잡았는데 넌 아직 뭐하냐? 그 말은 걱정의 말이었지만 아들에게는 나는 실패자라는 낙인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비교로서 자극을 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관계의 문을 닫고 있었구나. 정약용은 사람의 성장에는 비교의 눈이 아니라 관찰의 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교는 평가를 낳고 관찰은 이해를 낳는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학문에 뒤처질 때 다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제자보다 나은 이를 데려오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글을 함께 읽게 했습니다. 이 길은 누구의 속도가 아니라 자신의 발걸음이 중요하다. 그 한마디에 제자는 평생의 스승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결핍을 낳습니다. 비교를 듣는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고 비교를 말하는 사람은 우월함에 갇힙니다. 둘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위로 올라 자랑할 수도 아래를 보아 교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옆을 보면 시기와 슬픔이 생긴다. 비교는 사랑의 온도를 서서히 식힙니다. 가족 사이의 말이 냉정해지고 따뜻했던 일상이 비판으로 변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라지고 너와 나만 남습니다. 그러나 존중은 반대의 힘을 가집니다. 비교하지 않는 시선은 상대를 안심시킵니다. 나는 너를 다른 누구와도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언어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아이의 성적에 실망했지만 정약용의 글을 읽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교를 멈추니 아이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녀는 아이를 향해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내 속도로 가도 돼. 그날 밤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 짧은 대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비교하지 않는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그대가 사랑을 잃고 싶지 않다면 비교를 멈추는 일, 그건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라 깊은 철학입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관계의 평화를 택하는 용기이니까요. 정약용은 인간의 관계를 연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인간의 갈등이 잘못된 말의 방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성격을 고치려는 말은 마음을 다치게 하고, 과거를 들추는 말은 기억을 아프게 하고, 비교하는 말은 자존을 무너뜨립니다. 세 가지 모두 말로 시작하지만 결국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말은 다리를 만들기도 하고 낭떠러지를 만들기도 한다. 그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그가 가장 조심했던 건 언제나 말 한 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한 번의 지적이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평생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가족은 가장 안전한 존재지만 그만큼 말의 상처가 가장 깊이 남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가까운 이를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의 마음에 머물라. 즉, 가족을 고쳐야 할 사람으로 보기보다 함께 살아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바꾸려는 말, 또 하나는 관계를 지키려는 말. 정약용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침묵의 지혜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말이 많으면 진심이 가려진다고 했습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여백입니다. 그 여백이 있을 때만 마음은 스스로 정리됩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시간입니다. 가족 사이의 사랑은 표현보다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 조율이란 언제 말을 멈추고 언제 기다릴지를 아는 감각입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인정의 훈련이라 불렀습니다. 인정이란 상대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임이 관계의 시작이라고요. 그의 철학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말이 많으면 감정이 흐르고 감정이 흐르면 사랑이 마른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지키는 길로 절제된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보다 마음을 남기려 했고 지적보다 모범을 남기려 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평화를 지키려면 세 가지 말은 줄이고 세 가지 태도는 늘려야 합니다. 첫째, 지적 대신 관찰. 상대를 평가하기보다 그의 상태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 둘째, 비교 대신 인정. 다름을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 셋째, 과거 대신 현재. 이미 지난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오늘의 대화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정약용이 말한 관계의 철학이자 가족의 기술입니다. 그는 말은 사라져도 태도는 남는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말로 상대를 대했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가 더 오래 기억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철학입니다. 그는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 태도는 결국 말의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관계는 말로 엮이지만 결국 침묵으로 단단해집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존중할 때 가족은 비로소 다시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정약용이 그토록 강조한 것도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 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이성의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온도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습니다. 지적은 귀를 막고 공감은 마음을 연다. 우리는 대화를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는 걸 이해시키면 상대도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설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해받을 때 비로소 바뀝니다. 가족 관계도 그렇습니다. 논리로는 이미 서로를 너무 잘 압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고 누가 더 힘든지도 압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다툴까요? 그건 맞는 말이 따뜻한 말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공감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들을 때 귀로 듣지 않고 자신의 상처로 듣는다. 즉, 우리가 하는 말은 상대의 상처에 닿을 수도 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보다 느끼기를 먼저 배우라 했습니다. 상대의 감정의 결을 읽지 못하면 그 어떤 옳은 말도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친구들과 다투고 내 말이 틀렸습니까? 라며 억울해하던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따뜻하지 않았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을 이기려 하기보다 사람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공감은 말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은 판단을 미루는 일이기 때문이죠. 상대가 틀렸다는 걸 알아도 그의 마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먼저 묻는 일. 그게 바로 철학적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잘못은 죄가 아니라 사정이다. 이 말은 인간 이해의 핵심입니다. 누군가의 성격, 행동, 실수 뒤에는 언제나 그 사람만의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공감은 그 사정을 보려는 노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뉴스를 보고, 사람을 보고, 가족을 보며 왜 저래? 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상대의 사정을 지워버립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인간의 조급한 확신이라 불렀습니다. 그 확신이 사랑을 가로막는다고요. 공감은 느림의 미덕입니다. 서둘러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고 먼저 상대의 자리를 바라보는 마음. 그 느림 속에서 관계는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공감은 말이 아니라 존재의 수용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녀와 다투고 나서 정약용의 글을 읽고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아이를 가르치려 했고 아이는 이해받고 싶어 했다. 나는 말했고 아이는 그 말의 온도를 느꼈다. 그는 그날 이후 아이가 말을 잘못해도 일단 귀를 닫지 않고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내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짧은 말이 바로 관계의 기적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보다 침묵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공감의 준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멈추면 그제야 상대의 마음이 들린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랑이 자라고 그 사랑이 인복을 낳습니다. 지적은 상대를 아래로 끌고 오지만 공감은 함께 옆에 서게 합니다. 지적은 순간을 이기지만 공감은 세월을 이깁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길 때 멀어지고 이해할 때 가까워진다.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오해받고 비난받고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한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런 말을 남겼죠.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차게 불면 멀어지고 따뜻하면 머문다.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라는 것을. 우리는 가족이니까 더 솔직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심히 던진 말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되곤 하죠. 정약용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문장 앞에 마음을 다듬었습니다. 이 말이 사랑으로 들릴까 아니면 꾸짖음으로 들릴까. 그 한 번의 성찰이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들린다. 말이 많을수록 감정은 얽히고 감정이 얽히면 오해가 커집니다. 하지만 침묵은 때로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상대를 조용히 이해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말보다 태도로 보여주는 것. 그게 정약용이 말한 관계의 철학입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시절에도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말라. 그대의 말 한마디가 이미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은 그가 평생 쌓아온 철학의 결론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가족에게 제일 많은 말을 합니다. 그만큼 상처도 후회도 미안함도 많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방향을 바꿔보세요. 지적 대신 이해를, 비교 대신 인정을, 과거 대신 현재를.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가족의 온도를 바꿉니다. 정약용이 그토록 강조했던 세 가지 지적을 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보다 사랑을 선택하라. 그는 관계의 지혜를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제자를 훈계하지 않고 기다렸고 가족을 탓하지 않고 이해했습니다. 그 기다림과 이해가 결국 사람들을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도 그 철학을 한 줄 새겨보세요. 성격을 고치려 하지 말고 다름을 품으세요. 과거를 들추지 말고 오늘의 마음으로 만나세요.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가정의 말은 따뜻해지고 사람의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결국 사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학문보다 삶을 가르쳤고 가르침보다 사랑을 남겼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가장 현명한 말은 상대를 살리는 말이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만 해보세요. 나는 네가 있어서 고맙다. 그 한마디가 모든 관계를 다시 잇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